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함이에요. 목이 아파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요. 저도 도라지차, 더덕차 먹어야겠어요. 아니 마셔야겠어요. 고고. 매주 월요일 6시에 찾아뵙는 박바의 푸드톡 박바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해주고 싶은 상품 두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특이한 건 아니에요. 도라지와 더덕이 그냥 통째로 갈아 넣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많이 하는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 생도라지와 더덕을 갈아 넣었다. 도라지 당연히 국산이고요. 더덕은 제주산 더덕을 그대로 갈아 넣었어요. 요거 한 포가 20g이니까 40%가 도라지 더덕이다 그러면은 도라지 8g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죠? 제 손가락 굵기에서 한 15cm 정도 되는 도라지가 8g짜리. 제목도 하루 한 포잖아요. 하루 한 포 드시라고. 여러분들 도라지가 어디에 좋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도라지는 이제 길경이라 그래가지고 한방에서는 목 이쪽이 좋죠. 뭐 기관지, 폐, 호흡기에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재입니다. 약재. 그때 많이 알려졌었던 용각산의 주요 재료가 도라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 안 납니다. 뭐 했던 그 용각산, 이게 알맹이가 좀 있습니다. 알맹이가 있고 씹어보시면 식이섬유하고 이렇게 과육이 그대로 씹혀요. 제가 이렇게 단 거 그다지 초코파이 굉장히 달다고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먹기에 달지 않듯이 40%가 사탕야자 나무 수액이에요. 수액. 그러니까 그 나무 수액을 넣다 보니까 그게 설탕의 어떤 당분 함량도 상당히 낮고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식이섬유. 그러니까 도라지 더덕에도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식이섬유가 또 들어있는 사탕나무 수액을 썼으니까 이거 완전히 식이섬유 굉장히 좋죠. 제가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현대인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식이섬유다. 다른 영양소들은 많이 섭취하신다.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또는 건강 보조식품을 통해서. 근데 이 식이섬유가 이 야채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거를 좀 많이 드셔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 힘드니까 식이섬유는 되도록이면은 많이 드신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식이섬유 덩어리라고 볼 수 있죠. 도라지와 사탕야자 수액까지. 자, 명절이다 보니까 이렇게 선물 세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스 크죠? 선물 세트. 상쾌한 하루를 위하여 하루 한 포 도라지 선물 세트로 딱 나왔는데, 그래서 요 작은 박스 하나에 요게 10포씩 들어있는 거예요. 10포씩. 그래서 30포 한 달분입니다. 조상님들이 옛말에도 1 인삼, 2 더덕, 3 도라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식용할 수 있는 뿌리채소 중에 가장 좋은 1, 2, 3입니다. 인삼과 더덕, 도라지의 공통점이 셋 다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포닌, 우리 염증을 가라앉히고 여러분 신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그 건강에 굉장히 좋은 사포닌이 셋 다 들어있는데, 물론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약간 성질이 다르다고 그 인삼에 특별하게 들어있는 그 사포닌을 그 진세노사이드라고 별도로 구분하고, 나머지 도라지와 더덕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포닌이 들어있는데 효능은 비슷하다. 효능은 물론 인삼의 사포닌이 가장 좋은 거는 인정. 두 번째는 더덕과 도라지. 일단 셋 다 뿌리니까 식이섬유 많이 들어있고요. 인삼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셋 다 쓴맛을 내고, 뭐 쓴맛이란 건 사포닌의 그 맛이죠. 칼륨, 칼슘까지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그 굉장히 필수적인 무기질 아닙니까? 액상 차고요. 손님이 오셨을 때 뭐 이렇게 짜 드세요 하기 조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쭉쭉 자세 안 나오고, 그럴 때는 냉차로도 좋고 따뜻한 차로도 좋고. 이게 생더덕을 갈아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알갱이 그대로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잔탄껌이라는 거는 전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설탕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그런 첨가물이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점증제라고 약간 끈적끈적하게 해줍니다. 끈적끈적. 쉽게 얘기해서 물을 흡수해가지고 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거예요. 근데 얘는 몸에 해가 없다라는 게 지금 정설이고 FDA에서도 무해한 식품으로, 그리고 어떤 섭취의 제한량도 없습니다. 뭐 얼마큼 먹어도 상관없다. 근데 뭐 합성 첨가물을 누가 뭐 숟가락으로 퍼먹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천연 도라지, 천연 더덕, 그 다음에 사탕야자나무 수액, 그리고 정제수, 잔탄껌, 그리고 또 올리고당이 10%, 그게 답니다. 올리고당은 이제 당알코올이어서 설탕보다 지하 기수가 훨씬 낮죠. 이게 이 정도 물은 하나 가지고 안 되겠네요. 더덕은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사삼이라고 불렀어요. 사삼. 모래땅에서 자라는 인삼이다. 그 도라지는 길경. 그래서 목, 감기, 기침, 가래에는 이게 아예 약으로 썼습니다. 약으로. 그래도 면역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되는데, 지금 두 성분 다 사포닌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이라든가 기타 이제 생리활성화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일단은 우리 사람 몸에 독이 없다. 독이 없고
양리작용도 굉장히 뛰어나다. 생도라지와 생더덕을 언제 우리가 이렇게 간편하게 매일 먹을 수 있겠느냐. 남자에게 좋은 여자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 미생 있죠, 미생. 그 미생의 주인공 그 오상식 차장, 오 차장님, 그 이성민 씨가 그 연기 엄청 잘했죠. 오 차장의 부인, 그분은 저를 포함해서 그 장면은 모든 남성들의 환타지입니다. 환타지. 뭐냐면 하루는 이제 그 오 차장이 회사에서 되게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회사 다니기 힘든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어요. 무슨 다른 문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술을 왕창 마시고 집에 들어갑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거의 새벽에 들어가는 거죠. 그 식당 앞에 앉아서 푹 하고 있으니까 부인이 자다가 이렇게 방문 열고 나와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물을 한 잔 줘요. 물을 펄컥 마셔. 부인이 아침에 출근하려면 몇 시간 못 자겠다. 빨리 자라.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오 차장이 여보, 나 회사 그만 다녀도 될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부인이 안 되지 하고 딱 얘기를 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 오 차장이 그렇지? 그러면서 고개를 팍 숙여요. 그때 이제 부인이 딱 보고 뭘 물어보냐면 당신 잘리는 거냐 아니면은 스스로 나오겠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또 자존심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오겠다고 하는 거지. 이러니까 그 부인이 딱 보면서 알았어 그럽니다. 알았어. 그러니까는 남자가 이렇게 좀 놀라운 눈초리를 이렇게 뒤돌아 쳐다봐요, 여자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인이 애가 셋인 건 알고 있지? 그리고 보너스는 받고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너스는 받고 나와. 그러니까 이제 보너스 달이 있나 보죠. 그러면서 갑자기 수첩을 이렇게 꺼내더니 막 적어요, 거기다가. 냉장고, TV, 컴퓨터,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물어보니까. 당신 회사 잘리기 전에 직원가로 살 것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오 차장이 피식 웃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미워 딱 한마디 하고는 이제 끝나는데 그 장면이 지금 유튜브에 있어요. 여러분들 미생 보시면 그 밑에 댓글 한번 보세요. 댓글 보면 딱 봐도 죄다 남자들이야. 죄다 남자들인데 정말 이런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남자를 너무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상황이면 이 한국 남자들은 그 상황은 극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한국 남자처럼 가장이라는 이름, 뭐 외국말도 가장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가장, 집을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 말은 장인데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회사를 나와야 된다 했을 때처럼 막막하고, 또 특히 그 조직 내에서 코너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쫓겨나야 될 때, 그때 가장 무서운 거는 회사 사장이 아닙니다. 자기 상사가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거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고 그 뒤에 또 아이들이 제일 무섭거든. 네. 정말 그거는 공포심. 이게 내가 당장 여기 잘리면은 다른 데서 뭘 하면 뭐 이렇게 막 계산을 하죠. 근데 이게 또렷이 나오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이 자리를 내가 그만두면 다른 회사 한번 가면 되지. 뭐 거기 누구누군 이렇게 큰 소리는 칠지 몰라도 그 상황은 굉장히 위급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어느 회사 어디 무슨 부서로 누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연봉 얼마 이런 식으로 쫙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없는 상황, 그 막막한 상황에서 이 말을 어떻게 하지? 라는 게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위기 상황이고 그때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중요한 상황. 사실 그 우리 IMF라든가 꼭 IMF가 아니라도 등산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양복 입고 등산 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 말을 못한 거예요. 끝내 그분들 아니 그 말 다 했으면 속 편하게 등산복 입고 등산 가면 되지. 양복 입고 등산 가겠습니까? 아니면 양복 입고 시내 나가서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찻집에 있고, 그게 그냥 불쌍하다라는 느낌 정도가 아니라
그 양반은 거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야. 그냥 이렇게 막 잡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여자가 알았어. 알았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좀 저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게 알았어라는 말은 결정을 당신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락의 의미보다는 결정은 당신이 하는 거야. 난 따를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알았어라는 말이. 알았어, 오케이 이런 얘기보다는 남자를 훨씬 존중해 주는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알았어 하고 던지는 말인데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힘든 순간에 내 편이 돼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이해해 주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유튜브를 한 두세 번 돌려봤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 그 부인이. 아까 그 처음에 나 회사 그만둬도 돼 했을 때 막 튀어나온 말은 안 되지 해놓고 그렇지 하고 남자가 고개를 숙이니까 그 부인 역으로 나온 분이 순간적이지만 그 남자를 관찰을 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그러면서 물어보는 말이 잘리는 거야? 당신이 알아서 스스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이게 진심인 거를 아는 거죠. 이 사람 뭐 잘리는 거야 나오는 거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게 진짜 회사 그만 다닌다는 말이 진짜야? 그리고 다시 물어보는 말이죠. 그랬더니 내가 나오는 거지 하니까 그 순간에 우리 남편이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거를 눈치챈 것 같은 그런 연기를 해요. 그러면서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똑같은 경우가 실제로 제 주변에서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대기업을 다녔거든요. 대기업을 다녔는데 대기업 중역이면은 그 별 스타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이제 중역으로 지내던 분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 얘기를.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사실은 회사 내에서 좀 사고가 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사직을 하려고 하셨어요. 회사를 그만 다니시려고 했는데 그 부인과 자녀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내가 아빠 어디에 뭐 중역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 친구들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럼 난 앞으로 뭐라 그래? 그럼 부인은 또 아니 그럼 나 동창회 어떻게 나가? 나 뭐 이렇게 뭐 어디 어떻게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의 가족들의 반응이 뭐 사실 이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감수성이라든가 그때 당시 어떤 이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는 느껴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운 좋게 느끼면 되는데 운이 없으면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걸로 지나갈 수 있다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그러니까 이 양반이 거기서 더 한 발 못 나가고 나는 그만둘 수가 없구나. 그런 거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잘못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순간이 남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이게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죠. 그만큼 남자들이 코너에 몰릴 때는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 다름 아닌 자기 부인의 눈치. 아이들은 일단은 부인보다는 뒷전이죠. 부인이 오케이를 해주면 부인이 커버를 해줄 것이란 믿음이 있어요. 애들은. 근데 이제 부인이 만약에 안 된다고 노를 해버리면 정말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고 기댈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서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몇 번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제가 대여섯 번은 본 것 같아요. 대여섯 번. 근데 이 영화가 엄청 오래된 영화예요. 한 20-30년 됐는데 그 장르모 감독의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중국 영화입니다. 중국. 주연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리, 가루. 공리는 잘 아시지만 가루라는 남자 배우는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표왕별이에서는 중국 부자로 나왔어요. 그 별이로 나오는 그 장국영을 짝사랑했던 그 중국 부자로 나온 그 사람이 주연으로 나왔는데 이 인생이라는 영화가 뭐 한마디로 이렇게 무슨 영화 속에 거기서 보면 뭐 인생의 희노애락을 헤쳐나가는 뭐 이런 영화다. 뭐 이렇게 인생은 세옹지막 뭐 그런 영화다 하는데 그 이제 간단하게 얘기가 이 가루가 이 중국 어느 한 지방에 굉장히 부잣집 그 외동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공리는 그 사람 부인이고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근데 가루가 도박 중독자예요. 계속 하루 종일 도박만 해. 하루 종일 도박만 하고 거의 새벽에 그 종한테 엎혀가지고 집에 와서 자고 또 도박하러 가고, 그러면서 재산을 자기 아버지 집까지 다 포함해서 홀라당 다 날려먹고, 그 아버지는 이제 순교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와이프는 도박을 그렇게 끊게 하려고 도박장을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뜯어말리고 했는데 이제 집까지 다 날아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니까 딸내미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이 남자 혼자서 이제 병든 어머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 남자는 이제 그때 정신을 차려요. 부인까지 가버리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뭐 보따리 장사라든가 뭐 그러다가 자기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하고 그 인연극, 그림자 인연극 뭐 이런 걸 해요. 그쪽 거기는 좀 이렇게 재주가 있었어. 그래서 뭐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림자 뒤에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런 걸 막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그 공리 부인한테까지 가서 부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남편한테. 당신이 도박을 끊었다니까 내가 당신하고 같이 있어주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지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게 지금 1940년대부터 1960년대 중국인데, 그때 엄청난 중국의 대파랑기죠.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37년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일본하고 막 싸우면서 이제 공산당과 국민당이 서로 뭐 국공합작하고 별의별 역사적 다 있었잖아요. 아무튼 그 국민당군, 지금 현재 대만 했던 장개석 국민당군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이 남자랑 그 같이 일하던 그 종으로 일하는 남자를 다 끌고 가서 국민당에 그냥 강제 징용을 해버립니다. 거기 가서 또 그 국민당하고 싸우다가 또 그림작을 하고, 그러다가 또 중국 공산군한테 밀릴 때는 또 공산군에게 잡혀가지고 있다가 또 어떻게 또 막 그걸 해서 공산군 무슨 위무공연을 막 하고 어떻게 살아남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서 또 전쟁터에서 돌아왔더니 보니까 부인은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부인은 자기 딸하고 물지개를 지고 있어요. 근데 딸은 아버지 없는 동안 열병에 걸려가지고 또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렸나? 뭐 그래요. 아무튼 장애인이 된 거야. 그런 과정들, 그리고 또 아들도 죽고, 또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일이 잠깐 한 번 있으면, 뭐 아이를 낳아서 좋은 일 잠깐 한 번 있으면은 그거를 능가하는 나쁜 일이 엄청 또 오고, 또 잠깐 좋은 일 있으면 또 이렇게 나쁜 일이 오고, 막 이러면서도 정말 중국의 온갖 세파를 다 겪습니다. 문화혁명까지. 나중에는 문화혁명 때문에 그 딸도 죽어요. 딸이 그때 문화혁명 시기에 애를 낳다가, 그 문화혁명이 뭡니까? 조그만 그 홍위병들, 어린 학생들이 그 모택동에 사주를 받고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라든가 그 사회 원로들을 전부 다 이렇게 숙청해버린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조그만 10몇 살 먹은 애들이 의사라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겁박하면서 이렇게 의사 노릇을 하는데, 걔네들이 이 산모가 지금 애를 낳아가지고 출혈이 심한데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딸이 막 출혈이 심한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나이 많은, 경험 많은 의사를 또 겨우겨우 빼내옵니다. 겨우겨우 빼내왔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못 먹었어. 너무 못 먹어서 기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딸을 수술을 하려면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빵을 사다가 일단 먹여요. 먹이고 이제 딸이 아프다니까 딱 가보고 다시 의사를 데려가려고 딱 와봤는데 이 사람이 그 빵을 먹다가 목이 막혀서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딸을 아무런 처치도 못하고 죽어요. 과다 출혈. 그러니까 이게 이거 하나 하면 저거 하나 하고 저거 하나 하고 막 진짜 보고 있으면은 정말 한숨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도 정말 제가 주목했던 거는 그 부부, 공리와 가루 그 두 사람의 그 관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가루라는 사람은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 미치겠어요. 좀 답답해요. 좀 답답하고,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 무능력하다라고 얘기하면은 무능력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어야 되겠냐 하면 저도 답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생겼는데 그 자기 와이프를 위하고 이렇게 와이프였던 감정에 이렇게 감정을 중요시하고 또 아이들을 중요시하고 가정을 중요시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그런 무능한 남편일지언정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또 그런 세파를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그 부인 보면, 야, 정말 진정한 동지다. 제목은 인생인데 사실 제목을 부부라고 지어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 힘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경제적인 힘든 게
그 이혼, 살다가 헤어지는 이혼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 경제적인 사유로 이혼한다라는 얘기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거기서는 그 중국의 근현대사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 상황에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자기가 노력을 한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로 왔을 때도 서로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원래 의도를 오히려 중시하고 그냥 딱 생긴 결과에만 슬퍼하면서 두 부부가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같이 늙어가요. 같이 늙어가는 그 모습이 어떤 그 뭐 단순히 결혼 상대자뿐만이 아니라 애인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뭐 이성과 동성 간을 떠나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자면 더 좋죠. 남자는 약간 그 모양이 다르니까. 오늘은 그 남자에게 좋은 여자라는 걸 좀 제 경우로 좁혀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 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여자상을 그냥 드라마라든가 영화에 나오는 짤막짤막한 장면을 했는데, 어떤 내가 힘들 때 좀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를 때는 몰라도 내가 진짜 위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온전히 나의 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나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 좋다면 나도 그 사람의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뭐 give and take라는 말이 되게 차가운 것 같아도 되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을 받고 싶으면 나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서로의 뜻이 맞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미생의 그 장면을 눈여겨보고 인생이라는 영화의 그 장면을 눈여겨봤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장면을 눈여겨봤거나 다른 삶의 궤적을 가져오신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를 해봐요.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명만 만나서는 절대 몰라.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남자가 여자가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여러 남자를 만나보고, 그게 관계를 아주 깊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대한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성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어떤 생각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나랑 맞을까? 나랑 맞을까가 중요한 거고, 사실은 그걸 알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연구를 해야 되죠. 그 중요한 게, 첫 번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또 나는 어떤 걸 줄 수 있는데 또 나는 뭘 받기를 원하는지 이런 정도는 추상적이어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상적이어도. 물론 나 젊었을 때 그 정리, 그런 게 누가 뭐 연구해 본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인격 도야라든가 뭐 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그런 거 하면 참 좋겠다. 물론 이제 뭐 네 적성을 아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실 자기 적성 아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도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라도 나는 뭐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 뭐 내 말을 귀 기울여주는 사람 좋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놓으면 여러 사람 만났을 때 비교가 되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네가 잘 모르겠으면 네 친구들한테 그 사람 보여줘라. 남자 같으면 여자친구를 자기 남자친구한테 쭉 보여줘라. 친구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석해보면 거의 정확한 평가가 나온다고 어떤 분이 확신에 차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남자들이 이제 헤어지고 나서, 야, 네 여자친구 이쁘더라. 이 얘기의 말뜻은 이쁘기만 하더라, 이 얘기랍니다. 이쁘기만 하더라. 다른 거는 별로였다. 뭐 설명 친구 여자친구한테, 야, 싸가지 없더라. 이거 개념 없던데 왜 이렇게 무식해,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이쁘더라,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쁘기만 한 거구나. 그 다음 뭐 여자친구 똑똑해 보이더라. 그러면 남자들의 대부분 생각은 불편하다. 그러니까 따지기 좋아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런 뜻. 똑똑해 보이더라는 쉽게 얘기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 근데 이제 남자들이 진짜 괜찮네, 괜찮은 거는 편안한 걸 대부분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지는 성격 좋네, 괜찮네, 착하네, 성격 좋네, 이런 얘기들은 남자들이 좀 편안한 겁니다. 그 친구들이 느꼈을 때 그 여자가, 그리고 자기 친구인 나에게도 좀 편안하게 잘 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착하다, 성격 좋다, 괜찮네, 이런 말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아 보인다, 괜찮다, 이게 그런 속뜻이라는 거예요. 좀 재밌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친구 중에,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판별법을 말씀하신 분에게 성격은 별론데 이쁘더라, 나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스펙은 괜찮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들이 있답니다. 잘 모르겠는데 스펙은 괜찮더라, 아니면은 뭐 성격은 별로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쁘더라, 이쁘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들이 있대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 남자를 정리하래. 그 남자친구 그 친구를 정리하래.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다, 그 얘기 들으면서 남자에게 좋은 여자란이란 이런 철학적인 방대한 우주적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뭐 이러군 저러군 아무튼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봤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고, 역시 그냥 나에게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오아미의 사랑입니다.